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2015년 관악경찰서에서 한 중년 여성이 바닥에 앉아 절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딸이 누군가의 손에 목숨을 잃었어요. 이 여성은 내 딸의 눈과 입이 썩고 온몸이 썩어 죽었다. 왜 우리 딸을 그렇게 만들었냐? 라면서 범인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딸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어머니는 남자친구 이 씨를 사용해달라면서 오열했고요. 이 씨는 조용히 조사에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5년 5월에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제가 데이트 폭력에 관한 사건을 몇 번 다룬 적이 있기는 했었는데 이 사건은 특히나 이 범행 이후의 처리 방식 혹은 여러 가지 피해자의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더 안타깝고 정말 말문이 막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피해자인 김 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컨텐츠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김 씨는 전남 장성에서 3남매의 장녀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부터 수재로 불렸는데 유치원 때부터 1등을 놓치지 않았고요. 정말 똑똑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사관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요. 뉴욕에 위치한 명문대에 진학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 대학도 3년 만에 조기 졸업합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이 김 씨의 집은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부모님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식당 한켠에 딸린 방에서 이 가족들이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식당 운영 수익에 은행 대출 그리고 주변에 빌린 돈까지 해서 10년 동안 딸의 교육을 위해서 10억 원의 돈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씨는 고생 끝에 억대 연봉의 조건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허망해요. 이 취업이 확정된 다음 날에 그녀의 남자친구의 손에 그녀는 허무하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분명히 앞에 어떤 일들이 연결이 되어 있겠죠. 지금부터는 김 씨가 남자친구의 손에 사망하기까지 그 사건의 과정을 하나씩 되짚어 볼게요. 김 씨가 초등학교 이후에는 계속 혼자 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좀 떨어져 지낸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전에 1, 2년 정도만 이제 가족들하고 함께 지낼 생각으로 이제 귀국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너무 착한 딸이었던 게 부모님이 식당 일만 하신 게 아니라 산에서 막 칡이랑 버섯 이런 걸 캐서 팔아가지고 막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계속해서 이제 부모님한테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돈을 좀 벌어가지고 동생들 학비도 좀 보태주고 이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좀 짧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알아보다가 이제 일을 구했는데 그게 이제 부산의 한 어학원이었어요. 여기서 영어를 가르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이 어학원에서 25살의 수강생 이 씨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 씨는 당시에 서울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공부를 한다고 부산으로 내려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강사와 수강생으로 자주 만났었는데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했고요. 곧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딱 처음에만 좋았어요.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지나가지고 한 몇 개월 정도 지나고부터 이 씨의 데이트 폭력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남자친구는 완전히 주변 사람들한테는 너무 친절한 사람이었거든요. 젠틀하고. 근데 여자친구에게만 심한 집착과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놈들 정말 어떻게 하면 안 만날 수 있나요? 사실 이 폭행의 기록이나 증거 같은 것들이 다 남아 있었어요. 피해자 김 씨의 친구들의 증언도 있었고요. 사진 속에도 그게 다 남아 있었습니다.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학원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학원 사람들끼리 직원들끼리 회식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연락이 안 된 거예요, 남자친구랑. 그랬더니 이 남자친구가 집까지 찾아와요. 근데 김 씨는 집에서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는 사람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로 들어서 실감이 덜 될 뿐이지 그 상황을 상상해보면 당사자가 얼마나 놀라고 공포스러웠겠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교제 기간 동안에 폭행이 계속됐고요. 다음날 정말 출근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얼굴이 막 붓고 막 멍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피해자 김 씨하고 되게 오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김 씨에게 받았던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얼굴이 막 부어있고 심지어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까지 부러져서 깁스를 한 사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김 씨가 남자친구 이 씨와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친구들도 계속 제발 그만 만나, 위험해, 그런 놈을 왜 계속 만나줘, 이러면서 계속 강력하게 헤어질 것을 권유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끊어내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계속 헤어지려고 시도는 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씨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특징이죠, 이런 사람들. 다신 안 그럴게,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막 이렇게 나오니까 단호하게 딱 끊어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폭력, 이별, 만남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2015년 4월에 김 씨는 어학원을 그만뒀고요.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부산에서의 생활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5월 1일에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던 억대 연봉의 회사에 취업이 확정이 됩니다. 너무 기뻤겠죠? 김 씨가 아버지하고 전화 통화를 해요. 그래서 막 합격의 기쁨을 막 나누면서 아빠 내가 첫 월급 받으면 아빠 500만 원 드릴게요, 이런 약속까지 합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부녀가 전화 통화를 마쳤는데요. 이게 두 사람의 마지막 통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건 당일이 됩니다. 5월 2일 밤에 김 씨와 이 씨가 관악구 신사동에 있는 이 씨의 오피스텔, 얘가 이 씨잖아요. 이 씨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셔요. 근데 얘는 언제 또 쫓아 올라온 거지? 부산에 있다가.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술을 먹다가 이제 말다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씨의 주장이에요. 이 씨가 진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100% 맞다고 볼 수는 없는 내용이에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거기서 말다툼을 했대요. 근데 끝에 김 씨가 이 씨한테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여기에 열받아서 김 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씨의 주장에 따르면 내가 술도 취했는데 이별 통보를 받아서 욱해가지고 김 씨 위에 올라타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범행을 저지른 뒤에 그 자리에서 내가 잠이 들었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이게 무슨 일인가 했다는 거예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우발적 살인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피스텔에서 살았잖아요. 이 해당 오피스텔 건물주의 말을 좀 들어보면 이 씨가 이 집을 계약한 게 4월 말이에요. 4월 말. 이때는 김 씨가 서울로 이사한 시기랑 비슷한 시기였거든요. 이 피해 여성이. 여자친구를 따라서 서울로 올라왔던 거예요. 근데 불과 여기서 열흘밖에 살지 않았는데 이런 사건이 터진 겁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이 씨는요, 이틀 동안 시신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했다고 해요. 결국에는 이제 안매장을 하기로 스스로 결정을 했는데 더 끔찍한 건 그냥 안매장이 아니라 시멘트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완전히 덮어서 굳혀버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구체적인 도구 그리고 시멘트 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검색하기 시작을 해요. 이후에 이 씨는 3일 만에 집을 나섭니다. 집에서 아주 만반의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제일 먼저 간 곳은 렌터카 업체예요. 차를 빌려요. 승합차를 일주일 동안 빌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구를 사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도구들이 좀 크니까 큰 차가 필요했던 거예요. 시신도 실어 날라야 되고. 자, 5월 5일에 이제 김 씨가 사망한 지 3일 후죠. 슈퍼에서 시멘트 작업에 필요한 대형 석쇠 8개, 20리터 대용량 물통 6개, 그리고 시멘트 반죽에 필요한 고무대야를 구입을 했고요. 철물점에서 시멘트 포대도 구입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서 차량에 싣고 미리 검색해둔 안매장 장소인 충북 제천으로 향합니다. 여기 와가지고 5월 6일, 7일 이틀 동안 이제 모텔을 잡고 투숙을 해요. 그리고 그 이틀 동안 본인이 안매장을 하기로 한 그 야산을 오르내리면서 이제 뒤처리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씨가 자기 집에서 엄청 먼 곳에 유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집에서 160km가 떨어진 곳이거든요. 근데 왜 하필 여기를 택했을까요? 이상한 게 여기가 되게 인적이 드물어요. 그래서 사람이 드나들어도 모르는 곳이라고 합니다. 경찰도 여기를 찾아내느라고 고생을 했대요. 주민들이 길을 안내해줘야 했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이런 곳에 유기를 했다는 거예요. 뭔가 이놈한테는 익숙한 장소였을 거예요. 지리감도 좀 있었을 거고요. 처음에 이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지리감도 있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오지 않는 장소를 안다는 거는 지리감이라기보다는 이 장소를 미리 계획해놨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더 크게 드네요. 처음에 이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명당에 묻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여기에 묻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근데 조사를 좀 더 해보니까 예전에 피해자 김 씨랑 제천을 와본 적이 있었다라고 털어놔요. 근데 제천을 와봤다고 해서 이렇게 뭔가 안매장에도 아무도 모를 정도의 인적이 드문 곳을 알아내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획성이 충분히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후에 이 씨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냥 너무 일상적인 일들을 해요. 친구들도 만났고요. 여행도 가고요. 그렇게 잘 삽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유족들이 더 분노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에 잡히기 전까지 피해자 아버지 그리고 동생에게 김 씨인 것처럼 50차례에 걸쳐서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짓 진짜 많이 하잖아, 살인자들이. 더 악랄한 게 가족들이 초반에 눈치를 못 챘던 거는 이전에 주고받았던 이런 문자 같은 걸 지가 쭉 보면 그 문자 말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습관 같은 거, 이모티콘 쓰는 거, 이거를 다 흉내내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눈치를 못 챈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회사에다가 이렇게 하면 자기 범행이 영원히 묻힐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짓을 하냐면 김 씨가 취업을 했잖아요. 근데 그 회사 대표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학위를 위해서 미국 유학을 결정했고 회사에서 퇴사하겠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꼬리가 잡혀요.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보낸 그 메시지 때문에 꼬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5월 15일에 김 씨 회사 측에서 퇴사하겠다는 문자를 받은 뒤에 사망한 김 씨의 본가에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취업이 확정이 됐고 그럼 이제 신입사원들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진 퇴사를 하면서 중단을 했다는 거예요. 김 씨 측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까지 같이 온 거예요. 분명히 우리 딸이 나랑 연락도 주고받았고 회사 간다고 좋아했는데 뭐 전혀 미국을 다시 가겠다거나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가족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전화를 겁니다. 근데 전화기는 꺼져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가 회사에 연락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알게 돼요. 딸이 자진 퇴사 문자를 보냈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때 아마 가족들은 직감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뭔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들이 가족들도 모르게 이루어졌어야 할 이유가 없고 평소와 다르게 너무 부자연스럽잖아요. 김 씨의 아버지는 이후에도 계속 딸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씨가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뭐지? 눈치챘나? 싶었던 거죠. 이 나쁜 놈이. 그러면서 태연하게 김 씨인 척 문자를 보냅니다. 무슨 일이야? 전화는 못 받는 거죠. 이후에도 계속 김 씨의 가족이 전화를 해오니까 이 씨는 더 이상 답장을 하지 않았고요. 5월 16일에 부산으로 도주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해운대에 있는 한 호텔에 숨어 들어가요. 여기서 김 씨의 사진을 벽에다 붙여놓고 술을 마신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에 전화를 걸어요. 자수하려고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여자친구를 죽이고 안매장했다. 나도 속물을 그었다. 이렇게 자수를 합니다. 결국에 그는 범행 17일 만에 검거가 돼요. 근데 이 씨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 첫 번째는 죄책감을 심하게 느껴서 정말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범행 이후에 느꼈을 어떤 심리적 압박 그리고 자신에게로 좁혀지는 의심을 견디지 못했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쇼다. 이런 의견이에요.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겠죠? 이런 말이 왜 나왔냐면 이 씨가 극단적인 시도를 한 다음에 112에 전화를 했잖아요. 자수를 하려고. 근데 전화를 끊고 119에도 전화를 건 거예요. 게다가 119가 올 때까지 스스로 지혈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출혈은 이미 멈춰 있었어요. 지는 살겠다고. 정말 죽으려고 했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심지어는 119에 왜 빨리 안 오냐고 독촉 전화까지 했었대요.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의 혐의, 살인 및 유기 대부분을 인정을 했지만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범인 검거 이후에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정 형편 때문에 딸이 한국에 들어오지만 않았어도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2015년 9월 재판장에 들어선 어머니의 손에는 딸의 영정사진이 있었습니다. 한 취재진 앞에서 이 씨는 계속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었어요. 너무 죄송하다.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냥 한번 안아주면 되는 건데 자신이 그때 너무 만취고 제정신이 아니었다. 지금도 너무 보고 싶다. 여자친구가 매일 꿈에 나온다. 이러면서 울먹여요. 근데 이랬던 그가 재판에 들어가자마자 180도 다른 태도를 보여요. 경찰 조사에서는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었는데
재판 시작을 앞두고 갑자기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를 8명을 선임한 거예요. 그리고 재판부에 36통의 반성문을 제출을 하면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정말 자기가 저지른 게 죄라는 걸 알면은 형량 줄이려고 하면 안 되지. 가족들 마음이 이런 데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증인석에 올라와서 이 딸의 성장 과정을 증언합니다. 자식을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낸 부모가 이 자리에서 자식의 성장 과정을 그 어릴 때부터를 다 떠올리면서 얘기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생각하던 맏딸이 왜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한 채 묻혀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사람 보는 눈을 키워주지 못한 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만 이야기했던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난다. 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정작 그녀를 사랑하고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키웠던 부모님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죽인 사람은 자기 죄 형량 받기 싫어서 변호사 8명 선임을 하고 있는데 정말 죄책감을 느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했고요.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이 씨가 항소를 해요. 그리고 갑자기 진술을 뒤집어요. 발견 당시에 시신의 부패로 인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 씨의 사망 원인은 천식이고 나는 그냥 시신을 유기만 했을 뿐이다 라는 주장을 펼친 거죠. 결국에는 항소는 기각됐고요.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피해자 아버지가 마지막에 전한 메시지가 있어요. 되게 담담하면서도 무겁고 너무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아이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잘 압니다. 지금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 딸과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딸이 이런 사건의 마지막 피해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런 살인사건의 마무리라는 말을 쓰기도 참 그래요. 이번 사건은 특히 더 그랬는데 이게 뭐 판결까지 마무리인 거지. 지금 피해자분이 사망하신 지 7년이 됐을 거고요. 지금이 5월 26일이니까 얼마 전에도 뭐 늘 그렇겠지만 얼마 전에도 또 가족들은 그녀를 그리워하는 시간을 보냈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되겠어요? 저런 인간 이하의 짐승만도 못한 범인이 2033년에 11년만 있으면 출소를 하는데 그때 40대 후반이 되거든요. 과연 그런 놈이 나와서 새 사람처럼 막 살아갈까요? 과거를 뉘우치면서 이미 죽이고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데 피해자 아버님이 하신 그 앞서 하신 말씀은 10년 뒤에 충분히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 이 씨에 의해서일 수도 있겠죠. 오늘 준비한 범죄사건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